히어로 협회 간부들은 킹님의 압도적인 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가 진해 장로에게 파괴될 뻔했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 진해가 단 한 방에 쓰러졌다고 믿고 있었죠. 한편 그들은 히어로 사냥꾼 가로우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실버팽이 그를 잡는 데 실패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시치는 가로우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제 레벨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그가 여전히 인간일 뿐이며 인간이 어떻게 S급 히어로들을 대적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시치는 실버팽이 가로우에게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므로 그가 괴인협회에 합류해 우리 편을 방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간부들은 히어로 랭킹 1위인 블레스트에게 지원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지만 그 1위 히어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그 1위 히어로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죠. 시치는 블레스트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나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린키라는 남자는 자신의 아들이 괴인에게 납치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대체 언제를 기다릴 거냐고요. 세킹가가 그를 진정시키며 협회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아들을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이번 구출 작전의 지휘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후 동제는 진해 장로가 파놓은 길을 따라 로봇들을 보내 괴인협회의 총본부를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마감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타츠마키는 그들이 숨어있는 제트시의 폐허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킹가는 인질이 잡혀있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적은 매우 강력하다고 했죠. 타츠마키는 세킹가가 이 괴인들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며 약간 짜증을 냈습니다. 세킹가는 메탈 나이트가 그들을 정찰하러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역시 이 괴인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메탈 나이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괴인에게 패배한 적이 없다며 자신만만했고 혼자서 제트시의 폐허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협회 측은 메탈 나이트와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괴인협회의 은신처를 하루 종일 찾던 아토믹 사무라이와 그의 제자들도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을 찾아서 어떤 괴인협회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아마이마스크도 와서 아토믹 사무라이가 제자들을 전투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구출팀은 오직 최고 엘리트들만 필요하며 약자는 약자와 싸워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자가 무시당하는 것을 듣고 아토믹 사무라이는 매우 화가 나서 온갖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이마스크는 자신을 얕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S급으로 승급할 수 있지만 히어로의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러 A급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토믹 사무라이보다 강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고 이로 인해 사무라이는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탱글탱글 프리즈너는 교도소 정문을 통해 특별히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행동하고 싶을 때마다 탱글탱글 프리즈너는 항상 벽을 부수고 탈옥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 고양이가 침입해 죄수들을 괴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용감한 교도관들이 막으려 했지만 모두 그에게 살해당했고 그래서 탱글탱글 프리즈너는 교도소로부터 그 고양이와 결판을 내러 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아끼는 부하 중 한 명은 그가 떠나는 기념으로 스웨터를 짜주기도 했습니다. 동제는 메탈 나이트 보포이에게 연락해 협력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틀림없이 괴인들의 소굴을 이미 찾아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만약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인질이 죽고 말하면 인질뿐만 아니라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동제는 그가 이번에 왜 이렇게 신중한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메탈 나이트 로봇은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파괴되었다면 최소한 누가 그랬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보포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은 괴인왕 오로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단 한 번의 공격이 방어를 위해 들어올린 메탈 나이트의 발을 꿰뚫었습니다. 자폭 장치가 작동하기도 전에 전원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는 괴인협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비밀리에 기회를 기다리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이 나설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동제에게 조심하라고 친척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도 믿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자신의 눈보라 그룹이 패배했기 때문에 후부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머리 아저씨의 집에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머리 아저씨의 집은 매우 붐볐고 모두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머리 아저씨와 킹님은 게임에 대해 토론하고 있어서
우리 눈보라 아가씨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괴인협회의 위험성과 그녀의 그룹이 완전히 전멸했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요. 비록 그중 절반은 그녀의 언니인 타츠마키 때문이었지만요. 그녀는 왜 뱅 하라범도 대머리 아저씨의 집에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뱅 하라범은 방금 싸움을 마쳐서 잠시 쉬기 위해 사이타마의 집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모두에게 진지해지라고 말하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노스에게 왜 히어로 협회의 전략에 참여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S급 히어로라면 이미 어떤 임무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이죠. 제노스는 무술대회에서 스승님을 응원하고 전투에 참여하느라 협회와의 통신 장비가 녹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뱅 하라범도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킹님은 왜 고장 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후부키는 곧 전투가 벌어질 테니 모두가 행동할 방법을 생각해주길 바랐습니다. 제노스는 몸을 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뱅 하라범은 좀 더 쉬어야 했습니다. 킹님은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각나서 아직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머리 아저씨와 후부키만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뱅 하라범은 이 괴인협회의 규모를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가 많은데 가로우 녀석이 그들과 협력한다면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고요. 대머리 아저씨는 가로우 녀석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그가 히어로 무리를 쓰러뜨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서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망토 두른 대머리라서 그런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가는 김에 양배추도 좀 사고요. 후부키는 아무도 자기 그룹에 영입하지 못해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히어로 협회에 대한 인내심을 잃은 나린키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만의 특수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부대의 모든 대원들은 매우 최첨단 전투복을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복의 힘이 저 밖의 전문 히어로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자신했습니다. 한편 좀비맨은 찾아야 할 곳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가로우 녀석은 어딘지 모를 곳에서 깨어났고 온몸이 극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는 문득 책상 위의 편지 한 통을 보았습니다. 책상 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괴인협회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우리에게 구조되었다는 뜻이다. 안심하고 쉬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지금 내가 밖에 나가면 틀림없이 히어로들에게 바로 잡힐 것이다. 방에 옷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가져다 입어라. 옷을 입은 후 그는 온갖 생각에 잠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득 그는 나린키의 특수부대가 교로교로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잡힌 이유는 G5라는 로봇과 마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G5 녀석은 어떤 조직에서 괴인협회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신참이었고 그의 재해 등급은 기급이었습니다. G5 녀석의 조직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교로교로는 G5가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문득 가로우의 머릿속에 너는 그냥 거기 숨어 있어도 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가로우는 약간 놀라며 이것이 교로교로의 텔레파시라고 추측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G5는 이 특수부대가 입고 있는 전투복이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각 개인에게 맞춰 조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입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교로교로는 G5의 의도가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교인 요녀가 나타나 이들을 길들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식간에 요녀에게 길들여졌습니다. 잠시 후 가로우 녀석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교로교로는 지난 전투 이후로 기급 이상의 괴인 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 30명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어로 측을 이길 자신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단지 단결력과 리더, 괴인이 한 명 더 필요할 뿐이라고요. 그러다 그는 가로우 녀석을 괴인 간부로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괴인들은 불평했습니다. 가로우 녀석이 참여하자마자 바로 리더 직책을 주었기 때문이죠. 교로교로는 가로우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히어로 사상을 가진 자야말로 그가 찾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괴인왕 오로치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로우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어 히어로 한 명의 목을 가져와 진정한 괴인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로우 녀석은 이전에 히어로 무리를 처리함으로써 이미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괴인이 실버펜 그룹은 아직 살아있고 진해 장로는 그들에게 소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로우가 증명임무를 하러 떠난 후 교로교로는 기급 괴인 2명을 소환했습니다. 첫 번째 녀석의 이름은 벌레신, 두 번째 녀석의 이름은 귀신 커터였습니다.
교로교로는 그 두 녀석에게 가로우를 따라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화장실과 친구가 된 하룻밤 후 손익 녀석은 온몸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두 망할 녀석이 준 괴인 세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설사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그들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사 때문에 2kg이 빠진 것일 뿐 새로운 힘 같은 건 없었습니다. 불사조 사나이는 왜 교로교로가 호전적인 괴인 2명을 가로우 감시에 붙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두 녀석이 명령을 따르기 어렵고 틀림없이 가로우와 싸울 것이기 때문이었죠. 교로교로는 그 두 녀석이 가장 적합하며 특히 귀신 커터의 피에 대한 갈증이 분명 가로우의 성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사조는 성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로교로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가로우가 정말로 결심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가로우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사조는 왜 교로교로가 가로우를 이용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로교로는 불사조에게 괴인왕 오로치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불사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교로교로는 괴인왕 오로치가 예전에는 가로우처럼 인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험난한 시련을 겪은 후 그분은 괴인왕에 걸맞은 힘을 소유한 궁극의 생물이 되셨다고요. 그는 자신이 괴인왕을 만들었다고 말했고 불사조는 극도로 놀랐습니다. 그는 만약 가로우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린다면 다음 괴인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했죠. 그는 벌레신에게 만약 귀신 커터가 너무 심하게 나가면 막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로우가 그렇게 쉽게 죽는다면 재능 없는 자에 불과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대상을 찾을 것이라고요. 히어로 협회를 믿지 못하게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은 항복하고 괴인 봉사당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피와 살을 제물로 바쳐 괴인들의 먹이로 삼으면 종족 전체의 멸종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에 가입할 사람을 찾아다녔고 가입을 거부하는 자는 제물로 삼을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던 중 그들은 가로우와 마주쳤고 가로우의 손가락 튕기기 한 방에 얼굴이 박살났습니다. 그는 제물을 바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괴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가로우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괴인협회가 겨우 조금 소란을 피웠을 뿐인데 인간들이 이렇게 겁에 질려 죽을 지경이라면 무적의 괴인인 자신이 정식으로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괴인들이 이를 너무 어중간하게 해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후 가로우는 식당에 들어가 메뉴에 있는 모든 음식을 주문해 배를 채웠습니다. 대머리 아저씨도 우연히 여기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지만 그는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현재 매우 걱정하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 갑자기 후부키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한참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로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다시 자기 팀에 영입할 목적으로 그를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급 7위에서 시급 5위로 올려주겠다고 보장까지 하면서요. 상황을 이용해 대머리 아저씨는 감자튀김 한 접시를 주문하고는 매우 교활한 표정으로 후부키에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갑자기 직원이 무전 취식자가 있다고 소리쳤고 대머리 아저씨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 그는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원이 말한 것은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전 취식자를 잡으러 달려가면서 후부키에게 자기 몫까지 계산해달라고 했고 후부키는 대머리 아저씨가 감자튀김 한 접시 값을 떼먹을 줄은 상상도 못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가로우는 배회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괴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히어로 한 명을 죽여야 했습니다. 문득 그는 꼬마 타레오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아이들을 겁줘서 쫓아냈습니다. 꼬마 타레오는 그때 도망친 것에 대해 가로우에게 사과했습니다. 분명 그는 히어로들이 가로우를 공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로우는 단지 그를 위해 총알을 막아주려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도 가로우는 비슷한 유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가로우는 듣기 역겹다며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바로 그 후 대머리 아저씨가 따라잡아 가로우에게 무전 취식죄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무전 취식한 시점이 자신도 무전 취식한 시점과 같았기 때문에 그는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고는 떠났습니다. 대머리 아저씨가 그냥 가버리자 그는 답답해하며 대머리 아저씨의 히어로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대머리 아저씨는 부끄러워하며 망토 둘은 대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꼬마 타레오는 히어로 도감에서 대머리 아저씨를 본 적이 없어서 그가 신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우에게 무전 취식은 창피한 지딘이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가로우는 괴인협회와 히어로들뿐만 아니라 이 콧물 흘리는 꼬마까지 자신을 동정하는 것에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심지어 아까 뱅 하라범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매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정말로 괴인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은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대머리 아저씨의 목을 가져가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치기도 전에 그에게 한 방 맞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도 무전 취식을 했기 때문에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로우를 잡아간다면 둘 다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깨어난 후 가로우는 꼬마 타레오에게 대머리 아저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꼬마는 대머리라는 것 외에는 그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가로우는 자신이 그렇게 패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두 기급 괴인, 벌레신과 귀신 커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로우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서는 어떤 괴인다움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귀신 커터를 보자 꼬마 타레오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신문에서 그가 새벽에 아이들을 납치하는 도시 전설 속의 괴인이라고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직접 보니 그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괴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가로우는 나서서 꼬마 타레오를 보호했습니다. 좀비맨은 지붕 위에서 한 타코야키 가게를 감시하며 그 안이 괴인협회를 조종하는 자해지휘본부라고 의심했습니다. 타코야키 가게는 세간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가 수년 동안 쫓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조직, 인류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재건하려는 사상을 가진 자들. 감시 결과 그는 지금이 그곳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모두 외출한 것 같았기 때문이죠. 몇 시간 동안 감시한 결과 오직 기계 고릴라 한 마리만이 드나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귀신 커터는 가로우에게 꼬마 타레오를 죽여 진정한 괴인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괴인은 인간성을 버리고 인류와의 모든 관계를 끄는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꼬마를 구하고 보호하는 대신 그를 죽여야만 괴인의 본성에 맞는 것이라고요. 꼬마 한 명 죽이는 것도 감히 못하면서 어떻게 인류 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아까는 어중이 떠중이 히어로에게 지기까지 했잖습니까. 비록 기습 공격이었다고 해도 그런 전투 능력은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가로우는 꼬마 타레오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계속됐으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길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요. 위협받을수록 더 강해져야 한다고요.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이라고요. 바로 그때 귀신 커터가 타레오를 공격했고 가로우는 끼어들었습니다. 뛰어난 무술을 사용해 귀신 커터를 멀리 차버렸습니다. 꼬마 타레오는 진리를 깨닫고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방금의 일을 통해 두 괴인은 답을 얻었고 양측의 적대 관계는 공식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좀비맨은 타코야키 가게로 걸어가 오늘이 진화의 지배 종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좀비맨이라는 이름의 불사신 히어로라고 소개했습니다. 옛날에는 실험체 66호라고도 불렸죠. 고릴라는 진화의 집은 아주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말했고 좀비맨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지너스는 유명한 S급 히어로 좀비맨이 바로 자신의 진화의 집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실험체 66호에 대해서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사신 제조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실험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이 실험체는 연구시설 전체를 파괴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10년이 지났고 그는 언젠가 실험체 66호가 복수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훌륭한 S급 히어로가 될 줄은 몰랐을 뿐이죠. 좀비맨은 도끼를 들고 지너스를 위협하며 진화의 집이 무너진 이유와 왜 다시 짓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한 초강력한 존재가 나타나 자신의 연구가 결코 그 존재와 비교될 수 없음을 깨닫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리미터를 파괴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생물에게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 한도를 넘어서면 몸은 많은 부작용을 겪고 그 개체를 매우 잔인한 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모든 종이 적절한 수준 내에서만 발전하도록 규정했고 그것이 리미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끈질기게 쫓아간 존재가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돌파해냈으며 그 존재는 성공했습니다. 가로우는 이때 두 괴인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레신의 가슴에 주먹을 날렸지만 오히려 자신의 손이 아팠습니다. 귀신 커터는 연속 배기로 달려들었지만 가로우가 피해서 맞추지 못했습니다.
벌레씨는 그 기회를 틈타 뒤에서 가로우를 기습했고 가로우는 전깃줄에 맞아 감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매우 강했고 계속해서 두 괴인과 맞서 싸웠습니다. 좀비맨은 지너스의 미친 이상까지 꺾을 정도로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가 한계를 넘기 위해 매우 큰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너스는 그 자가 매우 큰 대가를 치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의 모든 머리카락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를 단 한 방에 쓰러뜨린 후 그 자는 외롭고 고독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좀비맨은 믿지 않고 지너스가 실험을 너무 많이 해서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너스는 그 자가 실존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는 보통 인간이 괴인이 되는 것은 나쁜 생활 방식, 불안정한 심리 또는 다른 여러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실험이나 오염된 환경에서 태어나 돌연변이로 괴물이 되는 것과 같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태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예로는 제이씨를 공격한 심해왕과 A씨를 공격한 외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괴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본래부터 그런 생물이었고 지능을 가진 인류의 천적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히어로들은 보통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노력을 통해 그들은 타고난 자질을 점점 더 발휘하게 됩니다. 일부는 기계로 개조되거나 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또 소수는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지능이나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태어나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재능도 없었고 단지 한 개의 문을 부술 때까지 운동을 했을 뿐이며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었습니다. 지너스는 생각할수록 그 당시 자신의 하찮은 야망이 정말 우스꽝스러웠다고 느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좀비맨에게 더 질문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좀비맨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더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는 왜 타코야키를 팔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너스는 예전에 인체 재생 연구를 하다가 문어의 촉수를 무한히 재생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로우와 두 괴인의 전장으로 돌아와서 가로우는 이 두 놈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뱅 하라범에 비하면 이 두 놈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두 괴인은 가로우도 꽤 강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놀아주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설마 2대1인데도 가로우가 밀리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부터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로우는 두 놈의 움직임을 똑똑히 기억했으니 자신을 맞출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문득 진흙 해파리가 꼬마 타레오를 인질로 잡고 나타났고 가로우는 경계를 잃어 귀신 커터에게 등을 한 방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가로우의 등을 마구 베었고 가로우는 자신의 피웅덩이 속에 쓰러졌습니다. 가로우를 처리한 후 괴인들은 꼬마 타레오와 함께 떠났습니다. 제노스는 게임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어서 킹님이 게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봐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킹님과 스승님이 자주 하는 가상 게임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대머리 아저씨가 가로우를 찾으러 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뱅 하라범은 가로우가 괴인협회의 기지에 들어갔을 것이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노스는 스승님이 매우 끈질기시다고 말했습니다. 가로우를 찾아내고 괴인협회를 소탕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문득 대머리 아저씨가 매우 지저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금 매우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들 매우 놀라며 그가 가로우와 마주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저분한 모습은 바로 괴인들과의 싸움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는 길에 만난 잡괴인 몇 마리를 그냥 손 좀 봐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그가 말한 골치 아픈 일에 대해 여전히 매우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갈 때는 매우 기세등등했는데 돌아올 때는 이상하게 풀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대머리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힘들게 모은 6,000엔도 들어있었다고요. 뱅 하라범은 그가 가로우와 싸운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전 취식자를 쫓아갈 때 식당에 양배추 몇 개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문득 후부키가 양배추 봉지를 들고 들어와 계산서를 대신 내게 한 죄로 대머리 아저씨를 온갖 욕을 하며 비난했습니다. 문득 제노스는 무언가 물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심하게 손상되어 싸울 수 없었습니다.
뱅 형제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후부키는 기급 재해와 싸울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은 지갑을 잃어버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킹님만이 싸울 수 있을 만큼 건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킹님에게 나가서 응전하라고 했고 킹님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잠시 후 킹님은 낯선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제노스를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낯선 사람은 적이 아니라 쿠세노 박사였습니다. 그는 제노스의 상태를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로봇들이 그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왔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를 이렇게 만든 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노스는 그 적은 평소처럼 스승님께서 해치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제노스의 스승님을 만난 박사는 인사를 나누고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노스는 박사에게 내용을 20단어 이내로 요약해달라고 했습니다. 대머리 아저씨는 제노스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으니 집도 좁으니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박사는 고급 소고기 한 상자를 꺼내 대머리 아저씨에게 선물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노스를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죠. 대머리 아저씨는 소고기 상자를 보고 얼굴이 환해지며 앞으로 박사님과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부키는 대머리 아저씨가 그렇게 쉽게 매수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온갖 계략을 쓸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고기와 양배추가 생기자 대머리 아저씨는 전골을 끓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관없는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귀신 커터와 벌레 쉬는 기지로 돌아와 교로교로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가로우가 어중간한 괴인일 뿐이며 조만간 반란을 일으킬 것이므로 그를 처리한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로교로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을 나무라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좀 초라해 보여서 가로우가 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 커터는 가로우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인정하며 교로교로가 왜 기급 괴인 2명이나 보내 가로우를 처리하게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100% 죽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백 번의 칼질을 당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교로교로는 두 사람에게 꼬마 타레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귀신 커터는 심심해서 놀잇감으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교로교로는 놀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로봇이 진의 장로가 판 모든 터널을 샅샅이 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약 하루만 더 지나면 히어로 협회가 이곳을 찾아낼 것이라고요. 히어로 협회가 곧 온다는 정보에 괴인들은 매우 안달이 났습니다. 불사조 사나이는 이때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차세대 괴인왕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치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닌자는 섬광의 플래시의 실력이 히어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섬광의 플래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의 속도와 겨룰 수 없기 때문이죠. 비록 그것이 초능력자이든 기계 엔진이든 상관없다고요. 더 빠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순식간에 끝장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레오를 데리고 가던 중 귀신 커터는 G5와 마주쳤습니다. G5가 메탈 나이트의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꼬마 타레오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G5는 귀신 커터에게 자신은 고철 수집 취미가 있으며 이것을 분해하여 내부의 세부 구조를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꼬마 타레오는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감옥에는 다른 꼬마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꼬마는 다름 아닌 나린키의 아들 와간마였습니다. 와간마는 오만하게도 괴인들이 자기를 잡은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히어로 협회의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조만간 히어로들이 와서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고요. 그는 그때 히어로들에게 타레오도 구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타레오는 지금부터 자기 부하가 되어야 한다고요. 진흙 해파리가 갑자기 나타나 두 아이에게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괴인 측에는 S급 히어로보다 강한 자가 얼마든지 있으며 비록 무적의 킹이라 할지라도 용급 간부들에게는 대적할 수 없다고요. 진흙 해파리의 말을 듣고 두 꼬마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가로우는 매우 초라한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인들에게 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꼬마 타레오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가 풀려났는지 아니면 괴인들에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동재는 세킹가에게 S급 히어로 소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초합금 검은빛과 금속 배트는 병원에 입원 중이고 메탈 나이트는 생사불명이며 파수견맨과 메탈 나이트는 참가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S급 히어로 3명, 실버팽, 킹, 구동기사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는 S급 히어로가 절실히 필요한데 현재 S급 히어로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재는 제노스가 제트시의 폐허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괴인 협회의 소굴과도 일치했습니다. 또한 제노스의 이전 거주지는 어떤 재해로 인해 평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어로 측은 적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면 우리의 침투 계획은 그들에게 모두 들통날 것이라고요. 제노스는 신참 히어로라서 공적이 아직 매우 적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동재가 이렇게까지 경계하는 이유는 이전에 보포이가 그에게 친척이나 친구라도 아무도 믿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동재는 세킹가에게 이번 임무에서 제노스를 제외하라고 권했습니다. 세킹가는 이번 임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동의했습니다. 동재는 실버팽이 가로우를 놓아준 것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전의 사제 관계 때문에 손을 무르게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도 제외하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 후 세킹가는 시치에게 가서 제노스와 뱅 하라범을 제외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신 그는 C급부터 A급 히어로들로 병력을 보충하고 싶었습니다. 시치는 그것은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세킹가는 그들이 참가하면 온전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히어로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미 위험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인질이 목숨과 협회의 존망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시치는 나중의 일을 우려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히어로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면 병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세킹가는 시치가 지구가 위험해 예언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미래에 닥칠지 모를 큰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히 강력한 히어로 부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이 괴인 협회야말로 그 예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을 소탕하지 못하면 언젠가 그들이 인류 전체를 말살할 것이라고요. 요컨대 이 전투에서 이기면 그 예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패배한다면 우리에게 걱정할 미래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제노스와 뱅 하라범에게는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머리 아저씨의 집에서는 7명이 모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골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골이 막 끓자 모두들 달려들어 음식을 차지하려 했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대머리 아저씨는 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얹어먹는 것에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음식을 차지하려는 싸움 중에 제노스와 후부키는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후부키가 그의 두 스승님에게 너무 무례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전골 쟁탈전이 너무 격렬해서 킹님은 즉시 기절해버렸습니다. 쿠세노 박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했습니다. 한편 가로우는 배회하다가 괴인 협회의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교로교로는 누군가가 기지로 들어오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그것이 가로우인 줄은 몰라서 부하들에게 누구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괴인이면 이리로 데려오고 아니면 마음대로 처리하라고요. 다음날 아침 대머리 아저씨는 킹님을 깨웠습니다. 그는 어제 킹님이 전골 쟁탈전 중에 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킹님은 집에 돌아가면서 대머리 아저씨의 쓰레기를 버려주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그는 이 폐허 지역의 괴인들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곳에 많은 괴인들이 모여있다고 들어서 주민들이 모두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참을 걸어도 괴인 한 마리 보이지 않아서 그는 그들이 모두 대머리 아저씨에게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쓰레기를 버린 후 그는 히어로 협회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방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젯밤 제트시에 있었다고 말하자 그들은 그의 몸에 묻은 얼룩이 밤새 괴인들과 싸운 흔적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얼룩들은 괴인이 아니라 전골 때문이었습니다. 나린키는 이때 극도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수부대에게 2시간마다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밤 내내 아무 소식도 없어서 그는 그들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최첨단 장비를 갖춘 특수부대조차 실패했다면 저 히어로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킹가는 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히어로 협회를 믿으라고 충고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반드시 구출되어 돌아올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매우 걱정하며 세킹가가 단지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급 히어로인 금속 배트조차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 그는 세킹가에게 제발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만 한다면 전 재산을 히어로 협회에 기부하겠다고요. S급 히어로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약자만이 돈에 좌우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이 전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S급 히어로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힘에 매우 자신감이 있었고 인지를 성공적으로 구출해 나린키에게 데려다주겠다고 보장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앉아 공격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동제는 함께 가는 대신 나누어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괴인들도 비슷한 전략을 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팀 전체가 함께 간다면 매복에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는 각자에게 통신 장비와 위치 추적기를 준비했습니다. 인질이 목숨이 적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는 모두가 가능한 한 빨리 적을 소멸시키고 인질이 위치를 파악하여 구출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망치려는 괴인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상에 몇 명이 남아있을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 번에 소탕하지 못하면 그들은 숨어버릴 것이고 나중에 그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킹가는 C급부터 A급 히어로들을 추가로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호급 이하의 괴인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타츠마키는 세킹가에게 만약 자기 동생 후부키를 전쟁터로 내보내면 그의 목을 비틀어버리겠다고 즉시 경고했습니다. 타츠마키의 협박에 세킹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귀신 커터는 타레오를 방으로 데려와 놀려고 했습니다. 비록 히어로들과의 전투가 곧 벌어질 예정이었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륙하는 것에만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타레오와 놀던 중 갑자기 가로우가 나타나 그를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귀신 커터를 처리한 후 가로우는 그의 옷으로 상처를 붕대처럼 감았습니다. 가로우가 꼬마 타레오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두 마리의 괴인과 마주쳤고 두 괴인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꼬마 타레오는 아직 인질이 한 명 더 있다고 말하며 가로우에게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로우는 자기가 의로운 협계 노릇을 하러 온 게 아니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득 거대한 괴물개 한 마리가 꼬마 타레오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가로우의 본능은 이 괴물개가 매우 강하며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꼬마 타레오와 함께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괴물이 가만히 서서 쫓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가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는 또 다른 세 마리의 괴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마리의 괴인은 모두 제 레벨 기였고 왼쪽부터 차례로 온몸뿔, 슈퍼큰쥐, 그리고 사억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세 놈은 가로우가 히어로 사냥꾼이며 수배 중인 침입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로우가 인간편에 선 것을 보고 그들은 가로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몇 가지 기본 기술만으로 쥐와 사억이는 가로우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고 자신들이 기급이라 매우 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등급은 모두 교로교로가 평가한 것이므로 그들은 그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가로우는 그렇다면 자기는 용급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괴인들은 가로우에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제 레벨용은 괴인협회의 간부들 같아야지 가로우 같은 새우젓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말을 마친 후 뿔녀석이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가로우에게 한 방 맞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 와삭와삭 씹는 소리가 격렬하게 들려왔고 뿔녀석의 몸 조각 하나가 가로우가 있는 곳으로 날아왔습니다. 동료 괴인 두 놈은 이것이 간부 개인 대총통이 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로우는 아까 그 개가 간부일 줄은 몰랐습니다. 괴인들은 괴인 간부는 지능이 아니라 힘에 따라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 간부는 제 레벨용으로 이름은 과보호견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매우 화가 나 있어서 매우 대담한 기술을 뿜어냈고 가로우는 꼬마 타레오를 들쳐업고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두 괴인은 막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했다가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괴인 간부의 힘을 보고 가로우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꼬마 타레오에게 모든 것이 더 나빠지기 전에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꼬마는 혼자서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로우는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여 꼬마를 억지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꼬마가 여기 있으면 자기 발목만 잡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꼬마 타레오는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꼬마가 떠난 후 가로우는 그 개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개는 여전히 매우 화가 나 있어서 입에서 계속해서 광선을 쏘아댔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가로우는 피하지 못하고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가로우가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개는 계속해서 수많은 광선을 가로우에게 쏘아댔습니다.
다 쏜 후 그는 가로우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가로우는 아직 죽지 않고 이쪽 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우는 갑자기 뛰어내려 개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습니다. 비록 공격은 매우 강했지만 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멀쩡했습니다. 게다가 가로우를 입에 물고 마구 흔들다가 마지막으로 천지를 뒤흔드는 광선으로 끝장을 냈습니다. 그 충격은 제트시의 폐허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고 만화를 읽던 대머리 아저씨는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광선을 맞고 가로우는 아래층으로 떨어졌고 수많은 벽돌 더미에 깔렸습니다. 제 레벨 용인 교로교로가 바로 눈앞에 있었고 침입자가 바로 가로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로우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대에 정확히 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초능력으로 가로우를 덮고 있던 벽돌 더미를 옮기고 계속해서 능력으로 가로우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켰습니다. 가로우는 이제야 교로교로가 바로 그 괴인들을 시켜 자신을 공격하게 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교로교로는 겨우 몇 시간 지났을 뿐인데 가로우가 이렇게 강해진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로우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머리 아저씨는 양치질을 하고 히어로 복장으로 갈아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만화를 읽고 길에서 만나는 건방진 괴인들의 얼굴을 박살냈습니다. 교로교로는 가로우가 과보호견의 공격을 견뎌낸 것을 보고 매우 훌륭한 몸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로우를 최강의 괴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가로우는 교로교로가 자신에게 초능력을 가르쳐주려는 줄 알았지만 교로교로는 자신이 가르칠 것은 초능력이나 무술이 아니라 강력한 괴인이 되는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로우를 위한 괴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여러 번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으면 그 자의 몸과 정신이 극한까지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견디지 못하고 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도 바보가 되거나 평범한 괴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재앙을 겪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가로우는 교로교로의 말을 듣고 마치 그가 여러 번 실험해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교로교로는 여러 번이 아니라 아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괴인에게도 실험했습니다. 비록 인간을 괴인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쉽지만 그것은 단지 대상의 기존 능력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법일 뿐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더 멀리 나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괴인들이 서로를 잡아먹게 하거나 종을 교배하거나 신체를 이식하거나 고문하거나 그들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것과 같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의 힘과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현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험한 대부분의 대상들은 제 레벨용에 도달하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연속된 실패를 겪은 후 마침내 그는 첫 번째 성공적인 산물을 만들어냈고 그 자가 바로 괴인왕 오로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로우가 오로치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신 커터와의 사투 후 가로우는 또 하나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로우를 가장 강력한 괴인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보장했습니다. 가로우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절했습니다. 교로교로는 자신이 가로우에게 눈독을 들인 순간부터 가로우에게는 더 이상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초능력은 타츠마키 자매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에게 제압당한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로우가 여전히 꿈틀거릴 수 있는 것을 보고 교로교로는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가로우는 그것이 자신의 의지 덕분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교로교로는 가로우의 적응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조종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요. 그러자 그는 가로우에게 돌을 던졌지만 가로우에게 쉽게 파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우는 교로교로의 약점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한 번에 한 가지 행동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가 돌무더기를 조종해 날릴 때 가로우는 더 이상 제압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로우는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괴인협회의 배후인 그만 처리하면 조직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요. 히어로 협회가 곧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교로교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고 괴인왕 오로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로치가 나타나자마자 가로우를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마구 쥐어짰습니다. 교로교로는 아직 가로우가 필요하다며 오로치에게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후 가로우는 몸을 일으켜 오로치와 계속 맞섰습니다.
오로치는 즉시 자신의 뿔로 가로우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교로교로는 그 뿔이 오로치님이 괴인이 된 후 처음으로 진화시킨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매우 유연하고 훌륭하다고 했죠. 비록 배가 꿰뚫렸지만 가로우는 여전히 매우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이 꿰뚫린 것이 몇 번 있었으니 한 번 더 당해도 별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유수함 세권 기술로 오로치의 뿔을 반격했습니다. 그 후 그는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움직여 피하면서 오로치의 머리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오로치가 예전에 인간이었으므로 약점은 여전히 머리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로치의 턱에서 나온 끔찍한 입들이 튀어나와 그의 몸을 거의 물어뜯을 뻔했습니다. 오로치는 매우 끔찍한 생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뱀과 공룡의 잡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로우는 지렁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치의 뱀머리들이 초고온의 불길을 내뿜어 주위를 불태웠습니다. 가로우는 정통으로 맞아 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로치는 주먹을 움켜쥐고 가로우를 벽에 쳐박았습니다. 교로교로는 가로우에게 포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재 오로치는 대적할 수 없는 궁극의 생물이라고요. 가로우는 자신이 원래 전투의 천재이므로 같은 공격에 2번 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역전할 수 없는 전투는 없다고요. 그는 현재 오로치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괴인왕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오로치가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없다면 자신이 오로치에게 두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유수함 세권의 자세를 취하고 신체적 차이는 기술로 메울 수 있으므로 오로치가 자신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로치는 가로우의 자세를 똑같이 따라했고 가로우는 매우 놀랐습니다. 교로교로는 그뿐만 아니라 오로치님도 천재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보기만 하면 상대방의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오로치는 만약 가로우가 두려움을 원한다면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로우는 격분하여 오로치와 싸우러 달려들었지만 단 몇 초 만에 오로치에게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교로교로는 가로우가 히어로들을 이기기 위해 괴인이 되기를 매우 갈망하는 자이지만 진정한 괴인의 사륙에 대한 욕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마 가로우가 아직 인간성을 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로우를 세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히어로 협회에 S급 히어로보다 더 강력한 미지의 인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괴인 협회의 다음 비장의 카드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머리 아저씨가 배회하던 중 하수구 입구 아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지만 열어보니 소리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재는 위성을 이용해 지하의 괴인 소굴을 스캔했고 500개체 이상을 스캔했습니다. 즉, 여기 있는 각자가 약 60마리의 괴인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경 쓰는 것은 그들의 수가 아니라 지난번 진의 장로와 같은 간부급 괴인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 편에 기급이나 용급 괴인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괴인왕 오로치와 군사 교로교로 같은 자들이요. 이 두 놈은 분명 용급이겠지만 그는 아직 간부들과 인질이 위치가 속을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S급 히어로들을 모아 함께 행동해야 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메탈 나이트는 혼자서 그들의 소굴을 조사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는 매우 민첩한데도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초합금 검은빛은 그 같은 로봇은 쉽게 죽지 않을 것이며 단지 심하게 손상되어 우리가 구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비맨은 모두에게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이 메탈 나이트를 이겼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타츠마키는 그따위 것들이 자신을 이기는 것은 어림도 없다며 모두에게 잡졸들이나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자기가 맞겠다고요. 섬광의 플래시가 답답해서 말다툼을 시작하자 동재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문득 아마이 마스크가 나타나 아무도 자기를 회의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동재는 단지 S급 히어로들끼리 먼저 내부 회의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츠마키는 여기 있는 모두가 그를 싫어해서 초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동재는 당황하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둘러 개입했습니다. 사실 동재는 S급 이하 히어로들을 지상에 남겨둘 계획이었지만 일찍 말했다면 틀림없이 아마이 마스크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상에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마이 마스크는 약간 화가 났습니다. 동재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그는 두 팀으로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로 공격하는 특공대와 지상에서 지원하는 지원대. 두 팀이 협력해야 하므로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가 아마이 마스크를 지상팀의 대장으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이마스크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지하로 내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타츠마키는 그가 약해서 못 가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동재에게 말했고 그녀는 무시당해 미칠 듯이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S급 히어로들을 지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좀비맨은 매우 불쾌해하며 온갖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이마스크도 불쾌해서 똑같이 비꼬았습니다. 그는 좀비맨에게 왜 불사신인지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잠입한 괴인이 아니냐고요. 검은빛이 서둘러 말리며 서로를 의심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아마이마스크는 S급 히어로들 전체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히어로로서의 자격에 맞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어로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가 모두에게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섬광의 플래시는 극도로 분노하여 그와 한판 붙으려 했습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된 그때 갑자기 킹님이 나타나 분위기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이마스크는 킹님의 남루한 모습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킹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직원들이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킹님이 제트시에서 밤새도록 혼자 괴인들과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이마스크와 S급 히어로들은 듣고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킹님은 왜 다들 자기 입에 멋대로 말을 집어넣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마이마스크는 킹님이 정말 S급 히어로답다고 인정하며 그의 체면을 봐서 떠나기로 했지만 여전히 지하 특공대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가는 막 도착한 지원팀 히어로 15명을 환영하고 그들이 해야 할 임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잔당을 소탕하고 구출된 인지를 본부로 호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임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두 사람은 그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승급을 보장했습니다. 잠시 후 뱅 하라범이 시치에게 와서 새 통신기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것이 고장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킹가가 뱅 하라범이 제자에게 손을 무르겠었다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는 약간 경계하며 뱅 하라범에게 가로우가 탈출한 이유를 직접 물었습니다. 뱅 하라범이 불쾌해하는 것을 보고 그는 물러서며 나중에 통신기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뱅 하라범은 뱅 하라범이 히어로 협회로부터 가로우에게 손을 무르겠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뱅 하라범은 결코 손을 무르게 쓰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킹님은 숨을 곳을 찾다가 갑자기 뱅 하라범과 마주쳤습니다. 자신 모르게 비밀 히어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뱅 하라범은 킹님을 추궁했습니다. 킹님은 괴인 소굴 공격 및 인질 구출 계획에 대해 뱅 하라범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뱅 하라범과 제노스가 제외되었다는 사실까지 포함해서요. 뱅 하라범은 괴인 소굴이 사이타마의 집 근처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킹님은 각 S급 히어로가 별도의 경로로 침투하도록 배정되었으므로 뱅 하라범과 뱅 하라범이 자신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타마와 제노스도 함께 데려가자고요. 가로우도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뱅 하라범은 함께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킹님은 그 후 히어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출격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때 혼자 가지 않게 되어 매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머리 아저씨의 집으로 가는 길에 후부키는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작전에 개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들이 그녀에게 참여하라고 불렀는데 그 후 갑자기 다시 전화해서 올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 요녀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수하려면 새로운 눈보라 그룹이 필요했습니다. 제노스는 이때 새로운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쿠세노 박사에게 매우 훌륭하게 힘을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자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오직 화력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즉, 생성되는 힘이 갑옷의 내구력을 초과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력을 다하면 몸이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그에게 단 10초 동안만 전력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0초 이상 지속되면 에너지 코어가 폭발하여 인생이 끝나버릴 것이라고요. 스승님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후부키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서로를 좋아하지 않아서 만나자마자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대머리 아저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히어로 복장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대머리 아저씨는 이때 이미 하수구 아래로 들어가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뱅 하라범과 뱅 하라범도 대머리 아저씨를 찾아왔습니다. 뱅 하라범은 제노스에게 자신이 대머리 아저씨와 제노스를 괴인 소굴로 데려가려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킹님은 협회를 피해 이리로 왔습니다. 대머리 아저씨가 집에 없어서
모두들 제노스를 남겨 대머리 아저씨를 기다리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작전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괴인 소굴로 계속해서 진격할 것이었습니다. 킹님은 현재 대머리 아저씨가 따라오지 않아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히어로들은 이때 제트시의 폐허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동제는 킹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자 한 히어로로부터 그가 단독으로 활동하기 위해 팀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는 자신이 배정된 장소로 혼자 가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동제는 약간 슬펐습니다. 그는 킹님이 자신을 단지 어린애로 보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잠시 후 괴인들도 점점 많이 몰려왔고 그들은 이름이 사안인 정체불명의 등급의 괴물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안은 초능력을 사용해 여러 건물을 하늘로 들어 올려 히어로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원래 약한 초능력자였는데 교로교로님이 히어로에게 살해당한 괴인들의 눈을 이식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 속에 남은 의지가 그의 힘을 증폭시켰고 오늘이 바로 그가 다른 괴인들과 함께 복수할 때라고요. 건물들이 떨어지자 타츠마키는 즉시 결계를 만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파편들은 그녀가 히어로들 스스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세킹가가 비판하려 하자 그녀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없다고 즉시 말했습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냥 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요. 탱글탱글 프리즈너와 초합금 검은비디 즉시 나서서 지원팀을 자네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아마이 마스크도 타츠마키의 관점에 동의했습니다. 지원팀의 임무는 지원하는 것이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타츠마키는 계속해서 사안과 맞섰습니다. 사안은 타츠마키 자매의 눈을 파내 실험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녀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싸울 준비를 하며 힘을 확장했습니다. 다른 히어로들도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저격수 괴인은 원샷이라는 저격수 히어로에게 한 방에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쏴서 죽여버렸죠. 팀장 미즈키는 스포츠 파워를 선보이며 괴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녀가 수적으로 열세에 몰렸을 때 초합금 검은빛이 달려와 구해주었습니다. 선배로서 초합금 검은빛은 그녀에게 꾸준히 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라, 근데 왜 그녀의 손가락은 6개지? 자기 애가 강한 히어로인 기공자 가면은 자신이 아마이 마스크의 제1의 라이벌이라고 자처하며 매우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공격으로 괴인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렸습니다. 아마이 마스크는 그가 스타가 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히어로 아무칼날은 닌자 기술을 사용해 괴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섬광의 플래시는 그의 속도를 칭찬하며 어디서 인수를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형과 같은 곳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도장에는 그처럼 여자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초능력 갑옷은 초능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괴인들을 해치웠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아토믹 사무라이의 두 제자가 한 것이었습니다. 히어로들은 모두 매우 잘 싸웠고 끔찍한 괴인들을 모두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세킹가와 동제는 그들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섬광의 플래시는 이 괴인들이 너무 약해서 뭔가 매우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제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는 괴인협회가 이 잡졸 괴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텐데 그래도 그들을 여기로 내보내 싸우게 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괴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놈들은 아까 놈들보다 훨씬 강해 보였고 코뿔소 레슬러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가시스타가 코뿔소와 맞서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싸움을 걸었다는 이유로 눈보라 그룹에서 쫓겨난 이후 이제야 실력을 보여줄 만한 괴인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고 단 몇 번의 공격만으로 빙빙 돌려졌습니다. 코뿔소는 가시스타의 방금 공격을 25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팀장 미즈키와 원샷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뿔소는 강할 뿐만 아니라 몸도 매우 단단해서 두 사람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평가하며 미즈키의 공격은 30점, 원샷은 15점이라고 채점했습니다. 강철 갑옷 검객도 전투에 참여하여 매우 화려한 배기를 날렸습니다. 비록 피해를 입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는 코뿔소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는 이 배기를 69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을 이용해 다른 히어로들이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모두 순식간에 코뿔소에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코뿔소 레슬러는 지난번 대결에서는 제 레벨 호급에 불과했습니다. 더 강해지고 싶어서 그는 밤낮으로 훈련했고 현재는 기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교로교로는 그에게 현재 그의 실력이 S급 히어로 한 명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토믹 사무라이는 제자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대신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록 마지못해 했지만 스승이 너무 단호해서 강철 갑옷 검객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토믹 사무라이는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배기 속도는 너무 빨라서 마치 그가 칼을 뽑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벤 후 그는 모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코뿔소 레슬러는 자신이 배웠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가 끝났냐고 물었습니다. 아토믹 사무라이는 그에게 방금 공격이 몇 점이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코뿔소는 문득 몸이 베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교로교로가 자신에게 S급 히어로를 이길 수 있다고 속였다고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산산조각 나기 전에 그는 아토믹 사무라이의 공격을 100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뿔소가 죽자 주위의 괴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아토믹 사무라이가 칼 한 자루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꺼번에 달려들면 다 뵐 수 없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토믹 사무라이는 여전히 다 뵐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가벼운 배기로 그들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괴인들은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섬광의 플래시가 그 후 달려와 뛰어난 속도로 그들 모두를 소탕했고 아무칼날은 이 뛰어난 속도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합금 검은빛과 탱글탱글 프리즈너도 나서서 남은 괴인들을 모두 해치웠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히어로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타츠마키는 사안의 잔의 일부를 가지고 내려왔고 그녀는 즉시 이 잔해를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동재는 잠시 찾은 후 교로교로의 드론을 발견하고 그것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하지만 교로교로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관찰했습니다. 단지 킹님의 실력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었죠. 문득 다른 괴인 무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괴인들은 바로 용급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려는 참의 이리로 불려온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적이 소탕되었으므로 동재는 특공대 멤버들과 함께 배정된 위치로 진격하는 작전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교로교로는 히어로들과 맞서다 도망친 괴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으면 도망쳐야지 남아서 죽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로교로는 이 비겁자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오로치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괴인들에게 만약 또 비겁하게 굴면 비슷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S급 히어로들이 괴인협회의 아지트에 침입했고 괴인협회도 그들의 전투 스타일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과연 히어로들은 인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괴인협회에게 당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지켜봅시다. 그때 플래시는 동재가 건네준 발신기를 들고 아지트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도도 들어있어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해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괴인 몇 마리가 나타났지만 플래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을 해치웠습니다. 그는 인지를 찾아 계속 나아갑니다. 갑자기 윈드와 플레임이 길을 막습니다. 플래시가 엄청난 속도로 공격했지만 둘 다 피했습니다. 윈드가 말합니다. 이게 내 최고 속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플래시. 너는 44기 졸업생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이제 준비해라. 플래시는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플래시가 공중으로 피하자 윈드가 와이어 함정으로 공격했지만 플래시는 피했습니다. 윈드가 말합니다. 잘 피했군. 하지만 혼자 올 줄은 몰랐다.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냐. 플래시는 상황을 분석하며 검을 고쳐 잡습니다. 윈드는 그가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플래시는 오히려 둘을 공격하며 벽을 부숴버립니다. 플래시가 묻습니다. 너희들 닌자 마을에서 왔냐? 나를 죽이려고 괴인 협회에 들어온 거냐? 셋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다시 싸웁니다. 격렬한 공방이 이어집니다. 플래시가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고용했지? 괴인 협회를 정리하고 나면 그 녀석도 처리하려고 묻는 거야. 3명 모두 전력을 다해 싸우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윈드가 고용주의 이름을 대지만 플래시는 이미 그들을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윈드는 다시 말합니다. 닌자 마을의 37기 황금 세대가 가장 강하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정점에 있는 2명이다. 44기인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둘이 동시에 공격하지만 플래시는 아무렇지 않게 반격합니다. 플래시가 말합니다. 장난 그만하고 괴인의 힘을 꺼내라. 너희들이 나를 넓은 곳으로 유인한 건 속도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였겠지. 이제 보여주마. 괴물이 된다고 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둘은 괴인 형태로 변신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플래시는 그들의 기술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는 그들의 검을 부수고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줍니다. 플래시가 말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아무리 빠른 공격도 대처할 수 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에 분노한 인드와 플레임은 닌자의 자존심을 버리고 괴물로서 전력을 다해 공격합니다. 플래시는 검을 놓쳤지만 맨손 격투로 대응하다가 다시 검을 잡고 필살기로 둘을 베어버립니다. 플래시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 둘을 동시에 죽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나중에 귀찮아지니까. 만약 다른 S급 히어로들이었다면 너희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을 거야. 인드는 죽어가며 말합니다. 암살자는 늘 어둠 속에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다. 우리는 그저 한 번이라도 세상을 지배해보고 싶었다. 힘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던 거냐. 다리가 무너지고 둘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플래시는 그들에게 단순히 수련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동재는 히어로들의 위치를 확인하다가 플래시의 발신기가 고장난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S급 히어로들을 믿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동재는 메탈 나이트의 잔해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오로치가 한 짓일까요? 동재는 데이터를 추출해 인질이 위치를 알아냅니다. 동재는 사탕을 먹으며 침착하게 작전을 구상합니다. 그때 피닉스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동재의 로봇을 부순 범인입니다. 피닉스 남자가 말합니다. 너는 머리 좋은 S급 히어로지만 여기서 비참하게 죽을 거다. 나는 괴인협회를 발판 삼아 오로치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피닉스 남자가 공격하지만 동재는 투명 방어막을 설치해 그가 부딪히게 만들고 무기로 마무리합니다. 동재는 인질을 지키던 괴인들을 독가스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인질인 와간마의 얼굴에 붙어있던 개구리 괴인은 사실 동재의 로봇이었습니다. 해파리 괴인이 공격해오지만 동재의 공격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재는 기름을 부어 태워버리고 와간마를 구해냅니다. 와간마는 늦었다며 투덜거립니다. 탈출하려던 순간 누군가 다가옵니다. 바로 로봇 괴인지 5였습니다. 동재는 로봇들을 합체시켜 대항합니다. 와간마는 로봇 싸움이라며 좋아합니다. 동재는 미사일로 G5를 묶어두고 그 틈을 타 와간마를 데리고 탈출합니다. 와간마는 아까 왜 동재가 그 로봇과 싸우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동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재는 그 녀석이 매우 강력해서 맞서 싸우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와간마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도망치던 도중 소녀는 지상에 있는 피닉스 남자의 시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 새는 원래 옛날 동물 제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마스코트였습니다. 둔하고 행동이 느려서 프로그램에서 자주 죽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둔하다는 설정 때문에 다음 회차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물론 그건 TV쇼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동재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만약 인형 옷을 입고 괴인이 되었는데 그 캐릭터의 설정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동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피닉스 남자의 온몸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교로교로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이야말로 괴인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비결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피닉스 남자는 재앙 수준인 용급으로 진화하여 전생 피닉스 남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재는 배낭에서 거대한 총을 꺼내 새를 잡는 끈끈이 탄을 쏘지만 괴인은 날갯짓 한 번으로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 탄환을 녹여버리고 두 사람을 공격합니다. 동재는 어쩔 수 없이 내열 방어막을 펼쳐 와간마를 보호하고 혼자서 싸우기로 합니다. 모든 무기를 꺼낸 동재는 반드시 놈을 다시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공격은 투명 방어막에 또다시 막히는가 싶더니 피닉스 남자는 아까 썼던 불이 공격의 강화 버전을 사용합니다. 방어막을 뚫고 방패까지 찌그러뜨리며 동재를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피닉스 남자는 전신에 힘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 행성 최고의 생명체라고 확신합니다. 동재는 겁에 질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에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리더급도 아닌 녀석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결국 최강의 무기인 브레이브 자이언트를 호출합니다. 동재의 손목시계에서 번개가 뿜어져 나오고 주변 벽에서 날카로운 금속 드릴들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너무 일찍 칭찬한 것 같네요. 애니메이션에서 많은 장면이 잘려나갔습니다. 특히 동재가 변신해서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장면 말이죠. 애니메이션에서는 드릴이 조립되어 동재의 몸에 갑옷처럼 장착되는 장면만 남았습니다. 피닉스 남자가 벽을 뚫고 덤비지만 동재는 이미 예상하고 부품들을 지하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하지만 피닉스 남자는 구출된 인질이 탈출하는 즉시 이 형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파합니다. 이는 활동 조건에 제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형태는 3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동제는 전투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피닉스 남자가 날개를 펴고 도망치자 동제는 절단 방어막을 사용해 추격하고 열추적 미사일로 상대를 조준합니다. 괴인은 불사조 화염탄으로 대응하여 열신호를 분산시키고 목표를 교란합니다. 동제는 델타 스케일 세이버를 발동해 공간을 가르는 참격을 날립니다. 이 로봇은 속도는 빠르지만 움직임이 뚝뚝 끊겨 보입니다. 이것은 새와 인간이 합체한 궁극의 흰 피닉스 파이어 킹 모드를 발동시킨 것입니다.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져 로봇 주위를 날아다니며 눈으로 쫓을 수 없게 만듭니다. 불사조의 맹렬한 발톱 공격이 이어집니다. 피닉스 남자의 발톱이 강화되어 동제를 향해 연속으로 핥힙니다. 그의 몸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제는 리틀 브레이브 로봇들을 던져 상대를 포위하고 원거리에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다시 한번 적은 형태를 바꾸어 빛나는 봉황 상태인 피닉스 브릴리언트 이글 모드가 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사격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 불타오르는 새가 됩니다. 그리고 반격을 가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동제는 어느새 위로 날아올라 초진동 칼날로 바닥을 내리꽂습니다. 시간이 1분 30초도 채 남지 않았기에 반드시 그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3분이 지나면 로봇은 에너지를 제어하기 힘들어집니다. 피닉스 남자는 동제의 조급함을 느끼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는 열깃털 공격을 퍼붓지만 이번에는 인지를 향해 쏘아 방어막을 파괴하려 합니다. 동제는 아이를 안고 보호하며 머리에서 연발 에너지 빔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불사조는 모든 공격을 피하고 바로 이 순간이 동제의 비장의 카드를 없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로봇 슈트의 제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은신처가 발각되었고 즉시 강력한 전자 방어막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평범한 것보다 100배나 강력한 힘으로 이 상황을 끝내는 강력한 연타 공격이 이어집니다. 위대한 힘을 실은 주먹이 내려꽂히지만 피닉스 남자는 여전히 버텨냅니다. 로봇의 출력은 한계에 도달해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지만 동제는 여전히 출력을 높여 한계를 돌파하려 합니다. 피닉스 남자의 주먹은 수십 겹의 지하 기지를 뚫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 장면은 만화책에서 정말 멋지게 표현되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만큼 살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배터리 경고등이 켜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기 직전입니다. 이 녀석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동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확실히 제거해야 합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아주 빠른 신호가 감지되어 동제는 그것이 플래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동제의 로봇 형태인 브레이브 자이언트가 땅을 뚫고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폭포까지 내려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피닉스 남자는 또다시 부활합니다. 신호가 아주 가까이 있지만 아무리 불러도 플래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플래시는 발신기를 떨어뜨렸고 지금은 조로처럼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동제는 바닥에 닿자 주변 광경에 놀랍니다. 발신기가 여기 떨어져 있어서 플래시가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제 뒤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피닉스 남자는 동제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한 상대는 그의 진화를 이렇게까지 자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제는 도망치지 않고 여기서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방송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사조 옷을 벗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인간성이 사라지고 옷의 의지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구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가 무대가 되고 피닉스 남자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옷을 입은 배우가 죽고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며 결국 끈기를 통해 승리할 것입니다. 피닉스 브릴리언트 이글 모드, 일명 다이아몬드 이글 모드입니다. 그는 동제의 검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인지를 안고 있는 발을 잘라버립니다. 로봇은 다리 아래 폭포로 인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은 손상된 부분에 고무 접착제를 주입해야 합니다. 동제는 피닉스 남자의 경도와 화력 그리고 기동성이 모두 끔찍한 수준이라고 분석합니다. 괴인으로 변신한 변태가 옷을 벗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믿기 힘듭니다. 시간은 50초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 바닥에 옛날 거주민들의 시체가 가득합니다. 피닉스 남자는 동제에게 새로운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두 날개를 펼치고 이것을 신세계의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죽은 시체들을 되살려 좀비처럼 로봇에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불사조의 힘입니다. 피닉스 남자는 생명 활동을 흉내내도록 만들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동제는 어디서 쏘는지도 모를 만큼 많은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거대 괴수까지 부활시킵니다.
그것은 로봇보다 더 큰 검을 쥐고 있고 로봇은 한쪽 팔만 남았습니다. 동재는 거대 괴수도 물리치고 로봇의 움직임이 점차 동기화됩니다. 피닉스 남자는 동재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며 그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상사에게 물을 뒤집어쓰고 해고당하며 세대갈이라고 욕을 먹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재의 로봇옷도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질이 든 팔을 들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풍경을 즐기다가 순식간에 수면 위로 날아올라 대기권으로 돌아옵니다.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은 아마 교로교로나 괴인왕 오로치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동재의 로봇 지원군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두더지 모드로 전환의 상대가 쥐고 있는 팔을 드릴로 뚫고 그를 벽에 처박습니다. 로봇 지원군도 힘을 합쳐 축구슛을 날립니다.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로봇 형태의 시간은 10초밖에 남지 않았고 시스템 공격으로 모든 부분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동재는 팔과 다리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출력을 높여 적을 붙잡고 기가 볼트 스매시 기술로 주변의 시체들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뒤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위로 날려보냅니다. 동재는 모든 로봇을 합체해 한 팔 모드로 만들고 새로운 팔을 로봇에 장착합니다. 이제 쏠 수 있게 되었고 그는 밀레니엄 엠퍼러 노바 기술을 사용합니다. 피닉스 남자는 여전히 공격을 모두 흡수하려 합니다. 로봇 장비의 최대 시간은 정확히 1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위력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괴인을 향해 쏟아집니다. 지상의 괴인들은 방금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열기와 파괴적인 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도시 일부를 뚫고 성층권까지 날아갔습니다. S급 5위 히어로의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로봇은 96% 파손되었고 팔은 그가 뿜어낸 열기로 녹아버렸습니다. 동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피닉스 남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의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 최강의 힘을 가진 피닉스 남자는 다이아몬드 이글 모드가 되었습니다. 피닉스 남자는 동재의 로봇이 메탈 나이트의 로봇처럼 연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소녀는 이 공간에 숨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기계 몸의 방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보호받는 소년이 개미를 두드려서 구멍에서 모든 것을 꺼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로봇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어 날아올라 배를 열고 그를 안으로 삼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산산조각이 나고 동재는 영웅 소년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피닉스 남자가 미친 듯이 웃으며 몸을 긁습니다. 아까 갑옷에 찔렸을 때 동재는 로봇벌레 떼를 그의 얼굴 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것들은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가려워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들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찢게 만듭니다. 이것은 불사조 옷의 힘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재는 재빨리 톱으로 쪼개진 옷을 찢어버려 기억의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는 찢어진 옷에서 그 자식을 찢어버립니다. 지옥의 불과 바람도 피닉스 남자의 부활 능력 덕분에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보면 두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굴욕적일 수가 없네요. 두 사람은 굴욕감을 느끼며 플래시를 찾아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사이타마를 만납니다. 둘은 공격하러 달려들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피닉스 남자는 옷이 완전히 벗겨져 최강의 힘을 잃었습니다. 사실 간지럼 태우는 로봇이 아니었다면 이 괴인은 오로치 못지않게 강하거나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와간마를 구출했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혀있는 사람이 이 소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와간마는 타레오가 키리사킹에게 끌려갈 때 자신이 밀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만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장면은 S급 히어로 좀비맨이 있는 곳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특수총으로 조무래기 괴인들을 쉽게 박살냅니다. 다른 녀석이 벽에서 튀어나와 몸을 꿰뚫지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그는 불사신이라서 이런 상처는 밥 먹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괴인들을 쓰러뜨린 후 청년은 계속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좀비맨은 주춤하지 않습니다. 천장에는 박쥐 한 마리가 거꾸로 매달려 히어로를 환영합니다. 그는 제레벨 기급인 뱀파이어이며 그 외에도 많은 괴인이 둘러싸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히어로를 응원합니다. 좀비맨은 왜 이 무리가 뱀파이어가 죽기를 그렇게 바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놈들이 단지 심기를 건드리려는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뱀파이어는 자기가 더 재능이 있어서 질투를 받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두 강자의 1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관객들은 의식이 있어서 개입하지 않고 뒤처리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 직후 S급 히어로가 성공을 날리려 했지만 빗나가고 상대는 뒤로 돌아가 대동맥을 직접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좀비맨의 피가 너무 역겨워 놈은 바로 뱉어내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다른 놈들은 S급이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청년이 벌떡 일어나 뱀파이어를 놀라게 하고 상대가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굳건한 의지는 보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협회의 진정한 괴인이기 때문입니다. 세포를 먹고 괴인이 된 놈들과 달리 이 녀석은 진짜 흡혈귀의 후예입니다. 이 소개를 듣고 좀비맨은 좀 지루해하며 특수 탄환을 계속 발사합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상대에게 막혔고 총의 위력 때문에 S급 히어로의 팔은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뱀파이어는 머리를 관통하는 두 발의 총알로 응수하며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치며 축하하려던 찰나 다른 괴인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뒤를 돌아보니 좀비맨이 머리에 구멍이 뚫린 채로 살아있음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괴인은 불사신이라 불리는 히어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좀비맨을 가짜 인간이라고 비꼬지만 재생 능력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두 강자는 무한 재생의 우위를 점한 채 계속 싸우고 S급 히어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이 별 효과가 없자 그는 등 뒤에 숨겨둔 무기를 꺼내 베어버립니다. 과연 뱀파이어를 고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대에게 압도당해 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좀비맨은 그 후 성공적으로 뱀파이어의 몸에 구멍을 뚫습니다. 조무래기 괴인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놈이 방심했다고 말하고 결말은 즉시 찢겨 죽는 것뿐입니다. 그 자의 피는 뱀파이어에게 좀비맨과 유사한 회복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놈은 재생에도 한계가 있다며 즉시 흡혈 박쥐떼를 소환해 공격합니다. 구경하던 많은 괴인이 그 기술에 휘말려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량의 피를 흡수한 뱀파이어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고 방금 그 기술이 상대에게 타격을 주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틀렸고 S급 히어로는 무사했으며 오히려 전보다 더 맹렬하게 도끼를 꺼내듭니다. 30분간의 계속된 교전 끝에 승리는 좀비맨에게 돌아갔습니다. 놈은 그에게 몇 번이나 죽었냐고 물었고 약 200번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최후의 승자가 강한 법입니다. 뱀파이어의 시체를 보며 괴인 무리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S급 히어로는 문 밖으로 나가려 하고 놈들은 그가 도망치려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좀비맨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30마리밖에 없어서 청소 작업은 꽤 빨랐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좀비맨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지쳤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몇 분이 걸릴 것입니다. 그는 동제의 막대 사탕을 꺼내 먹으며 이 싸움이 빨리 끝나기를 속으로 바랍니다. 동제 쪽에서는 인지를 데리고 지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연락합니다. 그 말을 듣고 좀비맨은 꽤 안심하며 그 꼬마에게 고마워합니다. 동기를 부여받은 그는 다른 괴인이 있는 방을 찾아 나섭니다. 장면은 돈신 쪽으로 전환됩니다. 뚱뚱한 그가 간식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자신을 먹으려는 적을 만납니다. 놈의 몸집이 커서 지방을 아주 먹고 싶어합니다. 그 직후 큰 소리가 울려 퍼져 아래층의 A급, B급 팀을 놀라게 합니다. 아토믹 사무라이의 세 제자도 마침 이곳에서 적과 마주쳤습니다. 나타난 자들은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이 없는 청년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제압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성 괴인은 바보들이 여기 또 있다며 더욱 흥분합니다. 그녀는 세뇌된 사람들을 일제히 공격하게 합니다. 총알이 그들의 속도보다 느리게 날아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3인조는 매우 자신만만합니다. 먼저 무릎과 팔꿈치 틈새를 통해 관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들이 입고 있는 슈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또한 저 여성 괴인의 조종 방식도 알아냅니다. 목소리로 상대를 깨우려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구하는 방법을 모르니 어쩔 수 없이 배기로 합니다. 이들이 입은 슈트는 암시장 갑옷으로 신체 강화뿐만 아니라 방어력도 매우 좋습니다. 세 사람이 고전하는 틈을 타 여성 괴인이 기습하려던 찰나 A급 최강 히어로가 도착했습니다. 아마이마스크는 상대의 무기를 쉽게 잡으며 그녀가 소리로 부하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청각을 통한 최면일 것이며 공격을 받으면 의식을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적을 상대하는 것은 세 사람에게 불리함으로 먼저 보내줍니다. 아마이마스크는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나는 최면에 안 걸리니 걱정 마. 다른 사람들도 슈퍼스타를 믿기로 하고 바로 달려갑니다. 적은 혼자 남을 용기를 칭찬합니다.
그녀는 입마개를 풀고 자신도 그의 팬이라며 침대에서 같이 예술적인 교류를 하자고 합니다.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여자가 20cm나 되는 긴 혀를 내밀자 아마이 마스크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는 추악한 것을 매우 싫어해서 바로 손을 씁니다. 아토믹 사무라이의 새 제자는 청년이 비장의 카드를 보여주기 싫어서 숨기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아마이 마스크는 악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종당하던 불운한 사람들은 그에게 무자비하게 제거당했고 여성 악당조차 이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반격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괴인은 죽어야 할 뿐입니다. 반대편에서 새 제자는 돈신이 괴물을 먹는 장면을 목격하고 소리만 들어도 역겹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누군가 기습하는 것을 느끼고 즉시 대응하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져 머리카락을 이용해 공격하는 잘생긴 괴인과 마주칩니다. 그는 자신을 마롱발이라고 소개하고 뜻밖에도 상대의 외모의 팀원 중 한 명이 매료됩니다. 나머지 두 명이 꾸짖습니다. 저건 괴인이지 사람이 아니니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임무는 스승과 다른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도 마음을 다잡고 검기로 탐색 공격을 합니다. 놀랍게도 상대는 머리카락만으로 막아냅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새를 베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아래에서 계속 나타나 셋을 곤란하게 합니다. 공격을 맞으면 확실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은 얇아서 갑옷 틈새와 뼈 사이로 쉽게 파고듭니다. 셋이 함께 대처해야 할 최악의 상황들이 그려집니다. 마롱발은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땅에 꽂아 기습 공격을 합니다. 팔이 없는 청년은 동료들에게 눈이 아니라 살기를 느껴 반응하라고 합니다. 한 가닥만 놓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수천 가닥인데 검은 세 자루뿐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베어내며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쪽은 단결력과 신뢰가 강합니다. 그렇게 셋은 고함을 지르며 미친 듯이 상대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스승님은 어떻게 하실지 자문합니다. 예전에 아토믹 사무라이가 말했습니다. 만약 괴인 측에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마디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분명 S급 히어로들은 모두 그 한계를 넘었지만 세 사람은 아직 약해서 뒤쫓아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한참 싸우다 보니 셋 다 지쳤지만 적어도 마롱발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대는 조종할 도구가 없으니 도마 위의 생선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한 놈이 A급 히어로 셋을 이렇게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론 더 강한 놈들이 많을까봐 두렵습니다. 아토믹 사무라이 쪽은 주변의 괴인들을 모두 제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의 검격을 막아낸 꽤 강한 놈들도 있었습니다. 놈도 검을 쓰는 타입이라 달려들어 베어보지만 예상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조각이 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놈이 또 있냐고 묻자 기신지 파이브가 나타납니다. 이 녀석은 방금 아토믹 사무라이의 전투 정보를 수집했고 복사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여 매우 자신만만해하며 서로 수천 번의 참격을 날립니다. S급 히어로조차 이 장난감에 놀랍니다. G5는 속도를 계속 높이지만 상대는 하품하며 지루해합니다. 도발에 넘어간 기계는 속도를 최대치로 올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인간 검사에게 패배합니다. 아토믹 사무라이는 약간 실망하며 결국 가짜일 뿐이라고 합니다. G5는 폭발하지만 여전히 공격력이 있었고 직후 도망쳐 사라집니다. 이를 보고 S급 히어로는 쫓지 않고 지상팀에게 처리를 맡깁니다. 근처에서 가로우가 구하려고 했던 아이가 지금 검은 정자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꼬마에게 멈추라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똥침만 놓겠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순간 검은 정자는 아토믹 사무라이에게 공격받습니다. 반응 속도로 피한 그는 S급 히어로에게 도전을 신청합니다.